의사 당신 어떻게 내가 우울증이야? 우울한 일이 없더라도 우울증일 수 있고요. 의사한테 치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울증은 낫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오게 되시면요, 여러분을 우울증에서 빼내드릴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진료 시간 중에 저한테 해주시는 질문을 한번 제가 모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은 가능합니다. 우울증이 되려고 하면은요, 평소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슬픈 감정이 일정 날수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번역의 문제인 거예요. 슬픈 감정의 범주는 굉장히 넓게 되는 거예요. 막 계속 눈물이 나오는 슬픔도 있고요. 매일 죽고 싶은 슬픔도 있고요. 허무함에 해당되는 슬픔도 있고요. 뭘 해도 기쁘지 않은 것도 슬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경우, 청소년의 경우 짜증이 나서 갑자기 아이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 부모님들은요, 그 죽어버리고 말 거야를요, 우울하고 슬퍼서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빈말로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똑같은 말을 아이가 요렇게 몰래 일기장에 나 죽고 싶어 라고 쓰잖아요. 그땐 깜짝 놀라세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그러지요. 너 왜 이런데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럼 아이가 얘기해요. 아침마다 엄마가 깨울 때마다 나 죽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노, 불안이란 감정이 우리를 갖다 압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울과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중요시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말에 주는 우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좁고 굉장히 엄청난 타격감을 갖다 가졌을 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끔찍한 감정 상태가 아니면은 우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새드 무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새드 무비가 엄청난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울었다 웃었다는 슬픔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전형적으로 내 머리에서 떠오르는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은 우울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우울증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 정신분열병이라는 진단명을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으로 고친 게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을 뭔가 우울증의 무기력함, 수면장애,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피곤감, 우울증으로 인해서 삶의 재미와 흥미가 전부 없어지는 거, 우울증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 우울증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생기는 거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다른 용어로 바꾸는 거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한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이란 말을 제가 진료 시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울증에 대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도 기쁘지 않고 자도 피곤하고 식성도 바꿔서 단 거만 땡기고 술만 땡겨서 살도 엄청 많이 찌게 되고 뭔가 잘못 산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잘못 산 건 하나도 없고 그런 분한테 제가 얘기하지요. 우울증이십니다. 그러면 펄쩍 뛰십니다. 의사 당신 어떻게 내가 우울증이야?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야? 난 정상인 사람이야 하고 확 뛰쳐서 나가려는 분이 있어요. 특히 계절성 우울증의 경우에는요, 뭔가 어떤 일이 있어서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라요, 우울증이 와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연말말 되면 일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 쏟아지는 일 중에 하나가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감사가 연말보다 있대요. 그분은 연말말 되면 우울해졌대요. 자기는 감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셨대요. 감사가 없대요. 그런데 12월이 되니까 우울해졌대요. 그래서 생각하셨대요. 이거는 올해 직장을 안 다니고 있어서 우울한 거야. 그래서 직장을 또 들어가셨대요. 감사가 없는 직장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또 우울하시더래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신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좋은 부모님한테 자랐어요. 그러다가 결혼 이후에 최초로 부부싸움도 하고 시댁이라든가 아니면 처갓집하고도 갈등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은 생각했대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결혼할 나이쯤 돼서 우울증이 처음 왔던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한 일이 있어야지만 우울증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하냐 하면은요, 우울증인 분들이
우울한 이유가 없으니까 치료를 갖다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일이 없더라도 우울증일 수 있고요. 그럴 때 항우울제는 여러분을 한 달 안에 70%의 확률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부작용이 있으면 먹다가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의사가 맞는 약을 찾아내야지요. 나의 불행한 어린 시절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어린 시절에 보낸 분들은 우울증이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우울증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불행한 결혼에서 찾고요. 어떤 분들은 그 이유를 나이 들어서 겪게 된 사업 실패에서 찾고요. 어떤 분들은 그 이유를 또 나이 들어서 생긴 병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행복했더라도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어려운 트라우마에 해당되는 내가 과거를 지녔다 하더라도요. 또 반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분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이 행복했건 불행했건 우리는 우울증을 또 치료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5월쯤에 저를 찾아오세요. 측정을 해보면 가벼운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얘기해 보면은요, 가장 심했던 건 1월 달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5월쯤에는 거의 나을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지요. 거의 나을 때가 돼서 오셨네요.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지금 약을 쓰더라도 이게 저절로 낫는 건지 약 때문에 낫는 건지 참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 우울증이 다시 재발한다 그러셔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 꼭 맞는 약을 찾아드릴게요. 그러죠. 어떤 분은 1월달, 2월달부터 허무해지세요. 뭔가. 그러다가 3월달, 4월달이 되면서 왠지 사람들과 있는 것도 불편하고 뭔가 지하철 타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0명 중에 7명은 우울증이 저절로 낫고는 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꼭 물어봐요. 올해 가장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잠도 못 자고 힘들었을 때가 몇 월이었습니까? 물어봐요. 어떤 분이 4월이었습니다 하잖아요. 4월이 100의 고통이면은 지금은 몇의 고통입니까? 이제 물어보지요. 그러면은 얘기해요. 지금은 80 정도예요. 그러면은 꼭 약을 드십시다 얘기하게 되지요. 어떤 분은 실제로도 우울증 척도가 굉장히 가벼운 우울증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때가 100이었으면요. 지금은 10 정도지요. 그러면 저는 선택을 드려요. 그냥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은 약을 먹어 볼까요? 그런데 드시지는 않더라도 한 달 약은 가져가 봅시다. 왜냐하면은 올가을이건 내년 가을이건 내후년 가을이건 우울증이 왔을 때는 그때는 또 우울증한테 속을 겁니다. 우울증이 와서 모든 일이 안 풀리지만 일이 안 풀려서 우울증이 왔다고 속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집에 좀 약이 있어야지 우울증 하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약은 한 달치 가져가셔갖고요. 꼭 잘 보이는 식탁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치우지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오지 않고 의사한테 치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울증은 낫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오게 되시면요. 60에서 70%의 확률로요. 한 달 안에 여러분을 우울증에서 빼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의 원인은 누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을 수도 있고 내가 실수로 불을 냈을 수도 있고 전기 합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인과 관계없이요. 물을 끼얹으면 불은 꺼져요. 화학작용인 거지요. 여러분 뇌에서 모든 생각은요. 결국은 전기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뇌세포가 동시에 흥분하면 A라는 생각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세포가 동시에 흥분하면 B라는 생각이 만들어지고 B라는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A라는 생각이 그 순간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지요. 우리가 불을 끄는 것도 물이 불을 끄는 것도 사실은
분자 구조를 보면은 물 분자가 불에 해당되는 여러 요소들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요. 우리의 약은 우리 뇌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요. 우울증 상태의 뇌를 우울증이 아닌 상태의 뇌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행하더라도 바뀔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감당하기 힘든 우울증의 원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모든 경험에서 어려웠었던 건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우울증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모님도 자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0.00000000001만 낮추면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를 하는 거지 그건 진짜 제가 고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울증을 낳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부모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어머니요. 우리가 우울증 약이라고 약을 받더라도요, 원내조제로 약을 타시는 분들은요, 그 약 중에 어느 약이 우울증 약이고 어느 약이 수면제고 어느 약이 신경안정제고 어느 약이 항불안제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그런데 졸립게 하는 약은요, 대부분 신경안정제 혹은 항불안제 혹은 안정제라고 불리우게 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들이에요. 리보트릴, 클로나제팜, 브로마제팜, 아티반, 로라반, 그런 약들이 우리를 졸립게 하지요. 그런데 때때로는요, 항우울제 때문에도 졸립고 멍하다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항우울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라 그래서 세로토닌의 레벨만 올리는 약이 우리를 갖다 좀 멍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약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은요, 세로토닌이란 물질을 뇌세포에서 만들잖아요. A라는 뇌세포에 있는 상태가 B라는 뇌세포에도 일어날 수 있게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요 사이에 많으면 많을수록 전달력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세로토닌이 다시 세포 안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SERT라는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약들인 그 버스를 세로토닌이 타지 못하게 셉치기를 해서 전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로토닌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멍하다는 것은 생각보다 생활을 방해하는 부작용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세로토닌과 노에프네프린이라는 아드레날린에 같이 작용하는 약이나 세로토닌에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 약으로 바꾸면요, 졸립지가 않아요. 모든 약은 10명 중에 7명한테는 듣고 3명한테는 안 듣거든요. 내가 우울증 기간 6개월 내내 안 듣는 약을 먹고 있었잖아요. 나는 우울증 기간 6개월 내내 졸립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울증 약 때문에 졸립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뭔가 하면은요, 적게 먹어서예요. 제가 30일 딱 약을 처방해 드렸어요. 그런데 환자분은 45일쯤 왔어요. 그러면 제가 약은 어떻게 드셨어요? 그럼 물어보면 얘기하세요.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러면 저랑 확인해 보지요. 저번에 제가 30일 드셨을 때 집에 남아있던 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45일 만에 오셨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요? 그러세요. 그럼 좀 말씀드려요.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세요. 건망증은 우울증의 증세이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울증 기간 동안엔 잘 잊어먹어요. 두 번째는 모든 우울증 약은 10명 중에 3명한테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 되느냐? 우리가 먹는 모든 물질이 다 뇌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우리 뇌는 독소로 인해서, 세균으로 인해서 버티지를 못해요. 감기 걸릴 때마다 감기 바이러스가 뇌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릴 때마다 뇌수막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뇌에는 이 약이 통과가 돼서 뇌까지 가는데요, 어떤 분은 약이 뇌까지 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약이 뇌까지 가게 되지만요, 이 약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라든가 노에프네프린이 타게 되는 수송체에 셉치기를 해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요, 이 수송체가 이 약을 태워주지 않잖아요. 약이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분자 구조가 다른 약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안 듣던 10명 중에 3명에서 10명 중에 6, 7명은 또 약에 듣게 되지요. 우울증의 가장 커다란 증세 중에 하나는요, 전두엽의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전교 1등 하던 학생도 우울증 걸리게 되잖아요. 공부할 수가 없게 돼요. 중위권 학생들은요, 우울증 걸리잖아요.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50대, 60대까지는요, 우울증일 때 기억력, 판단력이 훅 떨어지더라도 올라가요. 나이가 이제 80, 70대잖아요. 우울증일 때 떨어진 인지 기능이 완전히 회복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는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분명한 작업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심한 공황이나 수면에 있었을 때 약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줘요. 그러나 이 역시 인과관계는 분명치 않아요. 어떤 분이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거의 심근경색이 될랑말랑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달리기를 하면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달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근경색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달리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었던 상태가 협심증으로 빨리 발견된 겁니까? 달리기 때문에 조기 발견된 거지요. 어떤 분이 뇌에서 인지 기능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확연할 정도의 치매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지 기능이 약간 낮아지게 되는 졸립게 할 수 있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나 항불안제를 복용했어요. 그럼 인지 기능이 확 낮아지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신경안정제나 항불안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그분이 현재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을 상태가 높지요. 그래서 이 역시 신경안정제나 항불안제나 수면제를 복용한 군에서 상대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밑에 깔려있는 우울증이 인지 기능을 더 저하시켜서인 건지 약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가 조기 발견된 건지 그 인과관계는 사실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먹게 되잖아요. 사실은 신경안정제나 항불안제 역시 인지 기능에 궁극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치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경미하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Q&A를 우리가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우리 최명기의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